안녕하세요. 네, 식사하셨어요? 네. 저는 좀 조촐한 자리인 줄 알고 왔는데 아주 성대하고 이렇게 많이 모이실 줄 몰랐습니다. 이런 뭐 딱딱한 뭐 안보 전쟁 이런 얘기 하려니 참 이게 뭐 앉으세요. 왜 지금 계세요? 저쪽으로 앉으세요. 아이고 높이 있으니까 이상하네. 안 보여요 뒤에는. 그렇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자,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름하여 서해전쟁인데요. 조만간에 이 책 못 구할 수도 있어요. 이제 한 두세 달 동안 갖은 협박에 다 시달렸죠. 책을 절판해라, 회수해라, 소각해라.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유는 적을 이롭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로 뭐 해군 쪽에 계신 분들인데 적을 이롭게 한 것은 우리가 임진왜란 때도 봤지만은 막 장수들이 그냥 싸우는 족족집니다. 그 중에 신각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에 계속 지다가 제일 첫 번째 이긴 전쟁이 신각이라는 장수입니다. 그런데 장계를 늦게 올린 거예요. 선조한테. 그런데 그 신각을 남겨두고 도망간 상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좀 같이 도망치자 그랬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신각이 명령 불복종을 했다 그러니까 선조가 목을 베라 그래요. 그래서 두 명의 군관이 파견돼가지고 목을 베러 떠났는데 그 사이에 장계가 도착했어요. 왜구를 300명 이상 참수를 하고 최초로 이긴 겁니다. 아이고 이거 죽이면 안 되겠구나 해서 뒤늦게 목을 베지 말라고 다시 전령을 보냈는데 때가 늦었습니다. 그 사이에 신각이라는 장수가 목이 베어집니다. 유성룡이 쓴 징비록에 보면은 애통하고 몇 번 얘기합니다. 그 아까운 장수를 정말 최초로 이긴 장수를 그 즉시 목을 베버렸으니 어떻습니까? 누가 적을 이롭게 했느냐? 바로 이런 어떤 잘못된 자기가 아끼는 장수를 모함한 장계를 올린 그 상관은 적보다도 무서운 사람이죠. 무섭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적을 이롭게 했다고 하지만 바로 그 기준은 뭐가 적을 이롭게 하냐, 적이냐 아군이냐 이런 어떤 그 구분으로 가면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죠. 그래서 곧 소송이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책을 보고 싶으면 빨리 사세요. 이제 나중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난 1년간 300일 넘게 NLL 논쟁을 지켜보셨습니다. 그 NLL 논쟁을 보면서 많이 가슴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 대화록에 NLL 포기반은 있습니까? 그 대화록에 우리 그 서해바다 북한에 내준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지난 1년간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앞으로 1년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NLL이라는 게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바로 NLL 논쟁 때문이에요. 작년 대선 때 그걸 옆에서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죠. 왜 민주당은 이거를 얼마든지 역공을 할 수 있는데 왜 못할까? 근데 민주당은 거의 이건 예측을 못했던 공세이기 때문에 툭싹 붕괴도 있었고 저는 지난 대선에서는 천안함이 논쟁이 될 거라고 원래 생각했어요. 이 NLL 문제가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분명히 대선 때 논쟁이 되면 천안함 아니겠냐 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천안함에 천자도 안 나왔어요. 천안함은 이상하게 이명박 정부 때 전혀 정부 차원에서 통제를 못했습니다.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 진 겁니다. 6.2 지방선거에. 그런데 이 NLL 문제만큼은 굉장히 세심하게 관리된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어떤 정권이 주도했던 거죠. 그런데 천안함 사건은 막 정신없이 돌아갔거든요. 그때 정부가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고로 부풍이 안 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의제를 주도하면서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할 때는 NLL에서 서해에서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났지만 그것은 부풍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거죠. 그걸 보면서 NLL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대로 끝장낼 수가 없다. 이러면 다음 선거에 또 나온다. 이거. 그러다 보면 문제의식이 이렇게 들어간다. 도대체 NLL이 언제부터 이렇게 뭐 시끄러워지고 언제부터 문제였는가 이걸 보는데 물론 많은 정치적 논란은 있었습니다만은 NLL이 이렇게 우리 안보의 사활적인 문제가 된 사건은 누가 뭐래도 1999년에 제1연평해전이에요. 제1연평해전 때 우리가 북한군이 130명 정도 사망을 하니까 그해 6월에 제1연평해전을 겪고 나서 북한에서 서해 NLL 말고 자기네 경계선을 선포합니다. 우리 NLL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면서 통항 질서를 선포하고 그 NLL 자기네 경계선을 선포하는데 이게 판서가 어떻게 되나? 이거 칠판 맞죠? 이런 칠판 처음 보네. 이게 지도가 여기가 인천이고 여기가 백령도죠. 여기에 연평도가 있어요. 여기가 연평도, 여기가 백령도 이렇게 돼 있는데 NLL이라는 건 이렇게 중간선을 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 제1연평해전을 겪고 나가지고 자기네 경계선을 이렇게 경기도 도계를 따라가지고 이게 경계선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남재준 원장이 맨날 지금 저 정가의 보도처럼 공동 언어구역이 요 경계선하고 우리 NLL 사이다. 이러면서 이 경계선, 잊혀진 경계선을 지금 들고 나온 게 국가정보원 남재준 원장이 대화록이 이거였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그럼 이 선은 왜 나왔냐, 이게 왜 나왔냐? 이 선도 그 전에 없었어요. 이게 북한이 든 경계선인데 이것도 없었다고. 이게 1999년에 나온 겁니다, 이게. 1999년에. 왜? 이해 6월 15일 날, 99년 6월 15일 날 연평해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이 저는 비극의 출발이라고 봐요. 여기서 북한군이 130명가량 죽었어요. 언론에는 30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 배는 한 척에 갑판 위에 사람이 새까맣게 많습니다. 우리 배는 다 밑으로 숨지만은 포탄 나르는 놈, 겨누는 놈, 또 지휘하는 놈 해서 갑판에 20명 이상 새까맣게 많아요. 이런 배를 6척을 완전히 격파했기 때문에 한 척당 20명 남짓 계산하면은 대략 북한군이 130명 정도가 사상이 됐을 거고 엄청난 교전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이후로 NLL 논쟁이 본격화되는데 도대체 이 교전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취재를 하다 보는데 제가 이런 저자 강의를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는데 제가 이 발견해낸 사실은 뭐냐 하면은 이 130명이라는 북한군이 죽은 이 연평해전이 상당히 우리가 아는 것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연평해전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한 거는 북한이 연평도 부근에 NLL을 침범해서 우리가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경비정이 임무 수행했는데 북한이 도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차단하다가 교전이 발생했다. 이게 설명의 전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심플해요. NLL 도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으니까 북한이 공격해서 당했다 이거죠. 그런데 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북한군이 NLL을 넘어와서 선체 충돌을 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이때 북한군에 대응한 게 뭐냐면은 먹던 감자를 집어던진 거죠. 총을 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루에 감자, 옥수수 이런 걸 지급받아가지고 먹고 있다가 공격당하니까 막 시속 30노트로 와서 들이받으면은 그냥 저쪽 배 속도하고 합치면 시속 7, 80km로 바다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많아요. 엔진이 폭발할 가능성도 많고. 그러면은 저쪽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 먹고 있던 그때 감자를 집어던졌는데 그때 인민군이 복장이 런닝셔츠 바람에 작업복 누런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책에도 쓰고 어디 가서 강연을 하는데 해군 장교 몇 사람이 물론 예비역인데 제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손을 번쩍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해군 작전사령부에 근무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뭐가 사실이냐? 감자가 아니라 옥수수였습니다. 아니,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기절할 뻔했어요. 아, 감자가 아니라 옥수수였습니까? 그러니까 예, 옥수수 집어던지는 애들이었습니다. 그 어떻게 됐는데? 그러니까 들이박았는데 어떻게 총 장전도 안 돼 있고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옥수수를 집어던졌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충돌을 하니까 이 배가 옆으로 기울어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물이 반쯤 찼을 때 저쪽에서 첫 번째 발사를 한 거예요. 총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총포탄을 다 쏟아붓죠. 그래가지고 6척을 다 몰살을 시킨 건데,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 이때 감자를 집어던진 게 이함대 사령부의 무용담에서는 슈루탄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충돌한 공격을 하니까 슈루탄을 집어던지면서 저항했다. 그러면서 총을 쏘기 시작했다. 이걸로 바뀌죠. 자, 그러면은 수류탄하고 감자하고는 의미가 같습니까? 틀립니다. 이 교전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던진 게 감자 옥수수냐 수류탄이냐는 하늘과 땅 차이죠. 다른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사건에서 설명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북한군이 언제 총을 쐈느냐도 중요하죠. 우리가 2번 충돌해서 그 배가 기울어질 때야. 그러니까 공격받고 한참 있다 총을 쏜 거죠. 그걸 기다려서 우리는 그냥 응사를 해가지고 격파를 해버렸는데 그 총을 쏜 시점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북한의 그 배를 이렇게 어떤 그 비극적인 교전으로 꼭 갈 만한 상황이었냐, 이 상황이.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걸 군은 원치 않습니다. 묻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않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자꾸 이걸 건드리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냐? 언제 쐈냐? 처음에 대응이 뭐였느냐? 계속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정보는 이 책을 쓴 다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는 앞에 이함대는 슈로탄을 던지면서 저항했다고 돼 있으나 그 직후에는 사실은 감자를 던지면서 했다고 제 책에 2가지 얘기를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옥수수입니다. 뭡니다. 듣다 보면은 더 황당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사실 믿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비극적으로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할 일이 있냐, 이게. 이제 사흘 후면은, 이틀 후면은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 3주기가 됩니다. 또 이제 보십시오. 조중동, 종편, 하루 종일 틀어졌길 겁니다. 연평도 3주기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꼭 포격전을 했어야 되느냐. 이 내막은 이렇습니다. 있죠. 이거 잘 보입니까? 제 색깔이 좀 이상해요. 아니, 이런 이상한 색깔. 보이나? 보입니까? 네.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제1연평해전. 이게 어떻게 비극적인 사건으로 전개되는가 잘 봅시다. 하필이면 이해에 안 잡히던 꽃게가 이 연평어장에서 무진장 잡히면서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이 꽃게를 잡으러 어선이 내려오면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정이 내려오고 하던 남북한 군함이 이제 마주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거 좋네. 그래. 마음에 드네. 99년에 6월 6일 날 북한의 경비정하고 어선이 연평해역에 떼거지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꽃게를 잡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99년뿐만이 아니고 그 전부터 사실은 꽃게가 갑자기 많이 잡혔어요. 97년도 내려왔고 8년도 내려왔고 다 내려왔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했어요. 근데 연평도에는 원래 조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조기가 많이 잡히던 게 갑자기 없어져요. 1980년대부터 조기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더니 90년대 중반부터 연평도에 때 아닌 꽃게가 그냥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저 중국의 양자강 하구부터 바닷속을 기어 서해까지 오는 거예요. 이놈들이 여기에 왜 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는데 꽃게 등딱지에 대한민국 꽃게라고 써있지도 않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꽃게라고도 안 써있어요. 그런데 이게 3년째 많이 잡히는데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었습니다. 또 북한이 잡은 꽃게를 우리가 주로 수입했어요. 우리하고 일본이. 그러니까 연평해전이 일어나던 이 해도 바로 이 해도 99년도에도 북한산 꽃게를 우리가 사 먹었다는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바다에서는 교전이 벌어지는데 그 교전 속에 잡힌 꽃게도 우리가 사 먹었다. 그런데 6월 6일날 경비정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어선이 내려오는데 이때는 누가라고 할 것도 없이 군함끼리 만나면 포를 하늘로 치들었어요. 쏠 의사가 없다는 걸 상대방한테 빨리 보여주는 거예요. 빨리. 그래야 안전하죠. 여기선 교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6월 9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점점 경비정 숫자를 증가시키기 시작해서 긴장이 감돌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사건은 6월 13일 날이에요. 이때 청와대에서 합참의장의 어떤 그 작전 계획을 보고받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6월 9일부터 남한의 우리 고속정, 참수리정하고 북한의 경비정이 이제 선체 충돌이 시작되니까 자꾸 우리 배가 찌그러진다고. 이게 꽝꽝 부딪히니까. 그런데 북한 배는 덩치가 크고 우리는 좀 작아요. 그러면은 부딪히면은 찌그러지는데 찌그러진 배를 수리해야죠. 정비해야죠. 하면은 거기에 배 함장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북한 배가 돌격해 들어올 때 자꾸 피한다고. 배를 보호하려고. 그런데 이게 TV 화면에 나가버린 겁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거기 보니까 북한 배가 자꾸 들어오는데 우리가 피하는 모습이 나가니까 합참의장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왜 자꾸 피하는 모습만 TV에 나가냐 이거죠. 좀 앞에서 대라. 그러니까 이게 가판이 이게 철갑이 찌그러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호 당시 합참의장이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 그럼 안 찌그러지는 배를 내보내라. 안 찌그러지는 배를. 그러면은 제일 철갑이 두꺼운 배가 뭐냐? 들이받아도 안 찌그러지는 거. 그러니까 구조함이라. 이게 한국 해군이 가진 함정 중에 제일 장갑이 두꺼워요. 그래서 요 놈이 제일 두껍답니다. 여기에 200명이 타고 무지하니 큰 배니까 그럼 걔를 앞으로 가서 막으라 이게. NLL 선상에 늘어나가지고. 이거하고 수송함, 얘도 제일 큰 배인데 이거를 출동을 시키라 이거예요. 이 두 개를. 그래가지고 6월 13일 날 해역에다가 이 함정을 이제 들이박는 거죠. NLL 선상에 늘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북한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시그널이 됩니다. 그러면은 못 보던 배가 와서 자기들 길목을 딱 막는데 북한 군사 지휘관 중에 저거 무시합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지휘관이 있겠어요? 저기 새로운 놈이 나왔는데 우리도 다른 놈 내보내.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뢰정이에요. 어뢰정. 이때부터 어뢰정이 들어왔는데 이 어뢰정이 어뢰를 개문한 상태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이함대 사령부는 초긴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다에 떠다니는 무기 중에 제일 무서운 무기가 이겁니다. 전투를 종결하는 종결자란 말이죠. 보통 배를 격침시킬 때는 첫째가 미사일, 전투기, 마지막으로 수장시키는 무기가 어뢰정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무기죠. 어뢰정이 3척이 넘어오기 시작해서 어뢰를 개문한 상태로.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도 무력 시위를 하려고 한 건데 북도 우리한테 밀리지 않으려면은 뭔가 새로운 놈 내보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무력 시위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배가 자꾸 찌그러지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TV에 나갈 화면이 필요한 겁니다. 합참의장 입장에서는.
근데 이 어뢰정에 이런 큰 함정을 갖다가 막으려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적이 용달차로 쳐들어오면 우리는 버스로 막아라 이거죠. 이게 바로 지상군 관점입니다. 지상군은 이렇게 작전을 해요. 앞에 늘어서는 거 좋아하죠. 근데 해군은 이런 작전은 안 해요. 그래서 해군의 이함대 사령관이 극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아, 얘들 들어오면은 작전에 방해가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다. 해라. 지시다. 이래가지고 그냥 합참의장하고 이함대 사령관이 티격. 그런데 명령이니까 어떻게 이게 들어왔는데 이 구조함이나 수송함은 전투 능력이 없어요. 무장이래봤자 M60 하나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번 선회하는데 14분 느리니까 얘를 갖다가 저기 박아놓으라 그러니까 저쪽은 어뢰정인데 현장 지휘관 환장할 거 아니야. 오이씨 이거 북한군보다 우리 합참이 더 무섭더래. 우리 합참이 진짜 무서운 건 우리 합참이래요. 그래서 어뢰정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13일 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14일 날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운명의 날은 15일입니다. 이날 또 어뢰정이 들어오는데 밀어내기 기동을 하다가 저기 이함대 사령관이 결심을 했죠. 야 오늘은 쏠지 모른다 쟤들. 그러니까 들이박아라. 그런데 도대체 현대 전투에서 들이박는 전쟁은 로마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저 배너 영화 있죠, 배너. 거기 보시면은 막 그 저기 배를 젓는데 노예들이 저 해적배가 와서 들이받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 그 난리 나잖아요, 아수라잖아요. 그걸 레밍 해전이라 그랬다고. 그 이후로 1000년 만에 요 전투가 처음이라고. 들이받는 전투는. 임진왜란 때도 근접하면 화포를 쐈지 들이받았습니까? 우세한 화력으로, 그죠? 그 현자총통이라고 아십니까? 그거 저기 저 진해에서 한번 건져 올랐다고 해군 왜 훈장 받고 그랬죠? 얼마 있다가 가짜로 밝혀졌죠. 저기 인사동에 가서 총통 사가지고 바다에 빠뜨린 다음에 그걸 건져 올라가지고 임진왜란 때 이거 건지거나 해가지고 그래서 1번 어뢰 건졌다는 것도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군이 건졌기 때문에 의심해야 돼요. 이제 정과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훈장 받고 표창 땄다가 다 감옥 갔잖아요. 네. 그 90몇 년도 일입니다. YS 때. 주로 바다에 뭘 빠뜨리고 건져 올리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그런데 환장하죠. 저기 어뢰정에서 한 방이면은 얘들 몰살이잖아, 얘들. 여기는 작고 빠른 고속정이 지키는 데지 큰 배가 막는 데가 아니거든. 세상에 저기 뭡니까 고대 전투, 로마 전투 이후로는 이게 처음이라니까. 들이받는 전투. 현대 함정이 막 사거리가 3km, 4km, 10km 나가는 포탄이 즐비한데 왜 붙어? 그런데 조폭이나 해군의 특징은 붙여놓으면 싸우는. 조폭들은 멀리 떨어뜨려놔야 돼. 이 저기 특히 해군 같은 공격 전력, 그죠? 이 지상군은 방어 전력도 많지만 해군 공군은 방어 전력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공격성 있는 전력을 주로 해군 공군 전력인데 얘들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 그것도 들이박으라면 또 어떻게 돼? 그런데 들이박는 전투가 이제는 명령인 줄 알고 전속력으로 어뢰정에 들이박는데 그 이유는 얘를 쏠 틈을 못 주게 하기 위해서 어뢰정 나오자마자 그날 가서 들이박아버렸는데 얼마나 세게 들이박았는지 우리 고속정이 어뢰정 위에 올라타 버렸어요.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배가 와서 또 들이박으니까 그때 가서 덜컹하고 빠지면서 그 사이에 감자 옥수수 저쪽에서 집어던지고 있고 저쪽 배는 옆으로 기울어서 침몰하게 되니까 그때 쏘니까 우리가 와장창. 자 보십시오. 이걸 출동하라는 지시가 없었더라면, 네. 그죠? 그 전까지는 서로 포를 하늘로 쳐들고 쏠 의사가 없는 해군이었는데 이렇게 비극적인 사태까지 갔겠으며 또한 북한이 어뢰정만 출동시키지 않았더라도 그렇다면 이 교전을 막을 수 있었겠죠. 안타까운 일이죠. 서로 잘못된 남북한 해군 사이에 신호가 주고받고 이게 제1형 평화전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내용의 답입니다. 남북한 해군 공히 발포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어요.
그럼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호를 다 갑창했으니까. 저쪽에서도 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고 우리도 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쏘지 말라는 군대가 마주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교전이 일어났느냐? 이 왜라는 질문이 제가 이 책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얼마든지 그 관리 가능했는데 왜 일어났느냐?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이게 NLL 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이때부터는 생명의 바다가 죽음의 바다로, 평화의 바다가 분쟁의 바다로. 그러면서 NLL이라는 게 우리 안보의 무슨 생명선인 것처럼 갑자기 국가의 정치 권력에 의지가 실리기 시작했다는 게 이게 그 이전하고 이후가 다른 점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 사이에 NLL이 뭔지 아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군인조차도 90년대 이전에는 NLL이라는 걸 얘기하면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어떤 그 하나의 무언가 남북한 간에 중요한 의미를 띠는 이런 어떤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99년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냥 치우세요. 왜 이렇게 덥죠? 저 옷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아니, 오늘 약간 요즘 체중 조절에 실패해서 잘 모르겠지. 이게 위기 관리에 실패하듯이 저는 이런 거에 실패하는데, 근데 그러면 3년 후에 비극적인 사건은 또 왜 일어났냐? 이번에는 우리가 당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2년 기억하실 겁니다. 이날 월드컵 3, 4위전으로 붉은 악마가 시청 앞에 다 나와 있던 그날입니다. 그날 아침 9시 47분에 이때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날 그 제1연평해전 때 우리한테 흠씬 두들겨 맞은 북한 경비정 좀 더 큰 거 있어요. 큰 함정. 그 함정이 684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가 연평도인데 여기가 NLL 이 부분에 어선 없이 얘가 여기로 월선을 해가지고 고속으로 기동해서 우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684정이 이게 북한 배가 여기 있는데 우리 고속정 작은 거 두 척이 얘를 막으러 이렇게 기동을 하다가 앞에 있던 우리 참술이 3585정 얘가 가다가 이쪽으로 선회를 한다. 그러면 뒤에 따라오던 357정이 같이 선회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게 아니고 계속 가가지고 이 앞에 붙어서 150m 앞에서 서서히 선회를 하기 시작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절대 이런 짓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속으로 기동을 하면서 옆구리가 이 684정에 노출이 됩니다.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86mm 전차포, 이게 북한 배는 한 포가 없어요. 하도 한 포가 빈약하니까 지상에 있는 전차포를 떼가지고 여기다 실어서 그대로 겨누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얘가 근접했다가 제1격에 우리 지휘를 하는 성교가 명중이 돼가지고 그 즉시 함장이 즉사합니다. 그리고 6명이 죽고 18명이 다칩니다. 총 28명이 탄 배에 24명이 사상됐으니까 거의 전멸입니다. 전멸. 완전히 전멸. 근데 더 이상한 건 이 앞에 있던 358호가 이쪽에 가 있었고 여기에 우리 배가 당하고 있으면 빨리 응사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우리 배가 다 나는데 근데 이상하게 얘가 상당한 시간을 지켜보기만 해도 그래서 제때 응사를 못했어요.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은 이 앞에 있는 배가 가렸다는 거예요. 요걸 쏠라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걔도 하도 거짓말 잘하네. 그래가지고 머뭇머뭇거린다고 얘가. 그 사이에 교전을 하려면 빨리 얘를 제압을 했어야 이쪽 애들 피해가 줄어드는데 계속 이함대 사령부하고 교신을 하면서 저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쏠까요 말까요를 묻고 이함대 사령부 상황실에서는 잠깐 기다려봐 이런 말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얘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백 발을 얻어맞아가지고 가라앉았어요. 그 뒤에 얼마 버티질 못하고 그 사이에 24명이 그대로 사상이 돼서 한 배가 거의 전멸을 당합니다. 전멸을. 이게 미스테리.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앞에 가던 배하고 뒤에 가던 배 속도가 시속 6노트입니다. 시속 6노트면 얼마나 느립니까? 이 배는 시속 30노트가 나올 수 있는 배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건 이거죠.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기동을 누가 지시했을까? 이게 과연 누구냐? 이 점이죠. 근데 책을 쓰고 이제 이 책에 가장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분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제 책에 저는 하참 지시라고 썼는데 그 지금 이제 저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합참인데 그때 합참 의장, 합참 작전본부장 이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반론을 펴는 거는 이 기동은 우리가 지시한 바 없다. 우리는 그때 이랬다는 겁니다. 9시 47분에 교전이 있고 아주 여기부터 황당한 해명을 하는 거예요. 합참 의장이 저기 상황실로 왔는데 이함대 사령부에서 이런 얘기는 쑥 빼고 뭐라고 보고가 올라왔냐면 그러니까 10시 다 돼서죠. 10시경에 보고가 올라왔는데 내용인즉슨 적함이 불타고 있다. 이건 다 빼고. 그리고 나중에 얘가 머뭇머뭇거리다 쏘긴 쐈어요. 그래서 얘가 불에 탄 건 맞거든. 그것만 보고 해가지고 적함이 불타고 있다 그러니까 합참의 간부들이 3년 전에처럼 다 이긴 전투인 줄 알고 전부 박수 치고 우리는 그거밖에 몰랐다 이게. 그러면데 그 다음이 이상한데. 그러면 적함이 불타고 있다면은 얘가 불타고 있다면은 다른 북한의 다른 그 해안포라든가 다른 어떤 북한 함정이 보복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자기네 배가 불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상황실을 더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합참의장은 밥 먹으러 가서 그때 국방부 장관한테 장성들 진급 신고가 있었거든요. 그 신고하는 국방회관으로 가서 오후 1시까지 밥을 먹어. 자리도 안 지키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애들이 다쳤다는 걸 보고받고 그때서야 상황 수습에 주력했다. 이게. 그러면 뭡니까? 사람이 죽은 지 몇 시간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 내 얘기는 합참이 니들이 근접해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건데 우리는 지시한 적이 없다는 걸 몰랐다는 걸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합참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작전 단위는 해군 작전사령부예요. 해작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저기 해작사에 있던 작전처장이 지금 합참의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쪽 얘기는 합참의 지시가 있었다. 우리는 그걸 이함대에 전달한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해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함대 사령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이런 기동이 아니라 3km 거리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3km 거리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합참 지시가 내려와서 애들이 가서 붙었다. 이렇게 이함대는 저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도 안 맞죠? 하나도 안 맞죠? 자, 제가 계속 이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애들이 왜 죽었습니까? 여기에 갔을 때 무언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이게요. 누가 보냈습니까?
왜 보냈습니까? 그리고 보냈으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속 30노트로 돌격기동을 고속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마치 일부러 얻어맞기라도 하는 듯이 시속 6노트라는 저속으로 간 이유는 또 뭡니까? 여기 앞서가던 애가 이함대하고 교신을 했는데 그 교신 내용이 뭡니까?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요. 이거 진상규명 불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도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 진상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교전이 끝나고 이함대 사령관은 무엇이 억울했는지 화병에 걸려서 그 직후에 사망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만난 거죠. 그랬더니 자기는 억울하다. 이길 수 있는 전투를 합참 때문에 졌다. 이러고 있는 거죠. 보면은 전부 책임전가예요. 그러면은 지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지난 7년, 8년 동안 우리가 이 사건 제2연평해전 갖고 매년 6월이 되면은 햇볕 정책이 얼마나 조선일보에 매도당하고 두들겨 맞았는지 다 아시죠? 매년 6월만 되면 작년에는 또 10주년 행사에다가 저기 그 대선이 있는 해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이 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가지고 신나게 부려먹었어요. 신나게. 그게 NLL 논쟁으로 대선 때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NLL이 이렇게 활용 가치가 높은데 정작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도대체 애들이 왜 죽은 거냐? 아무도 묻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햇볕 정책 때문이라고 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아, 그때 정권의 햇볕 정책 때문이라고 하면 얘들이 다 해피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술이 하나도 일치가 안 되지만 그러나 위에 청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얘들 탓이라고 하면 얘도 그 얘기, 얘도 그 얘기, 얘도 그 얘기. 다 그 얘기죠. 청와대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청와대가 여기에 전화라도 한 통 한 적이 있냐? 전화 받은 적이 있냐? 그러면 아무도 그런 적은 없대요. 그럼 왜 청와대 때문이냐 이게. 물론 햇볕 정책이 있었어요. 그건 위기관리를 좀 싸우지 말고 잘 하라는 겁니다. 햇볕 정책이라는 게. 그러나 군사 지도자들은 그걸 자기 상황에 맞게 해야지 일부러 죽을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부하 죽일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좋다. 햇볕 정책이 있는데 애들이 왜 죽은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거냐? 이거를 지난 10년 동안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답변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매년 7년, 8년 이걸로 우리가 얻어맞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작년 대선에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걸 내년에 또 얻어맞을 거고 다음 선거에니까 또 나올 건데 왜 죽은 겁니까? 누가 죽인 겁니까? 얘들. 물론 북한이 죽인 거죠. 그러면 산에 가면 독사가 있어요. 독사에 물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이 햇볕 정책을 공격하는 건 뭐냐 하면은 산에 가서 독사에 물렸다. 그러니까 그 산에 독사가 살 수 있도록 환경운동을 한 개들 책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을 하는 놈들이 내 아들 독사에 물리겠다. 이 논리입니다. 햇볕 정책을 욕하는 건 그거잖아요. 독사가 있으면 그게 얼마나 맹독이고 독은 어떻게 해야 독사를 알아볼 수 있으며 물렸을 때는 빨리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 뭐고 이걸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배한테 우리가 공격을 당했다 그러면은 왜 그 북한배가 쐈으며 우리는 또 그걸 허용했는가? 이 교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 토론이 필요하지 여기서 햇볕 정책 책임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독사를 살게 해준 환경운동자가 우리의 적이라는 얘기하고 비슷해져가요. 그럼으로써 독사에 대해서 부주의했던 책임은 다 면책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책임 전가가 바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NLL 논쟁입니다. 안보를 누가 실패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야당이나 진보 쪽에서도 이 질문을 안 해요.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신 대통령이 다 뒤집어서 주기만 한다면 살아있는 이 책임자들은 편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집요하게 묻는 제가
어떻게 고맙겠어요? 아니면 때려 죽이고 싶겠어요? 어떻게 했냐고. 끝까지 따지니까. 끝까지.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제 주장의 일부가 사실이 아니다, 뭐 사실 확인을 안 했다 하면서 자꾸 들어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합참 쪽인데 자기들이 아는 바와 내 책의 기술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주십시오. 증거 자료하고 같이. 그러면 내가 똑같이 써드릴게요. 이한대선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합참에서는 이렇게 주장했다. 판단한 독자한테 맡겨보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작가는. 해드릴게요. 주세요. 봐드릴게요. 그랬는데 그것도 싫다. 조용히 책만 없애줘. 이건 실제 그런 압박이고 협박이고. 아니, 명예가 훼손됐으면, 뭐가 잘못 알려졌으면 제대로 알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명예가 회복될 거 아니냐? 책 다시 찍겠다. 그래도 그것도 싫다. 그 책 존재 자체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소송 걸겠다. 그래서 이거는 소송이 걸려야만 진상이 규명됩니다. 저한테 소송이 필요해요. 재판부가 요청을 해야 그때 교신 기록, 전투 상보, 모든 진술을 합법적으로 다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재판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재판이 필요합니다. 피소가 돼야 돼요. 이거 외에는 진상규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조용하게 좀 해보자고 좀 얘기를 잘하다가 요즘은 그 짓 안 합니다. 그냥 문자 메시지 보내서 소송 언제 하실 거예요? 아니 그 소송 저한테 필요합니다. 아직 못하고 있어요. 왜? 다 드러나거든요.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해군의 압력을 넣어서 니들이 좀 김정도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도 오고 그랬는데 역시 똑같습니다. 책 좀 없애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적을 이롭게 했대. 이적 표현물이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사실관계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사실만 알려주라. 내가 다 양보한다. 사실만 확인되면 내가 몽땅 다 양보한다. 그러니까 또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국방부에 알아보니까 지금 해군본부가 이 진상을 규명할 능력이 없대요. 교신 기록이 다 없어졌고 전화한 어떤 지시받고 한 내용도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전투 교훈집은 아예 정리도 안 했고, 이한대 사령관 돌아가셨고,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햇볕 정책 탓하고 북한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도발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 외에는 이 내막 자체가 하나도 안 밝혀져요. 이런 황당한, 그런데 이런 미스테리를 가지고 아무것도 밝혀진 것 없이 지난 8년간 야당이 매도대응을 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한 거는 왜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안 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파헤칠 수가 있어요. 이건 2002년 당시에 청와대에서 진상조사 다 했던 사건이에요. 그때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지원 실장. 그 다음에 이걸 조사했던 국정상황실이 있는데 그때 국정상황실장이 전병헌 대표입니다. 그죠? 이때 당시에. 그런데 그 두 분은 이게 매년 7년, 8년 이게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 사건에 대해 반항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일이죠. 그죠? 왜 그랬을까? 끼어들기 싫은 거죠. 자기가 색깔 논쟁에 몰매맞기 싫은 거죠. 오직 임동원 씨 한 분만 이걸 발언했어요. 그때 이 밑에 우리 작전 통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전 통제선. 이 작전 통제선을 넘어서 두 척이 이렇게 간 거는 잘못한 거거든요. 원래는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은 고속정 두 척이 있고 뒤에 초계함이 있게 돼 있다고 큰 배. 천안함 그런 배. 이렇게 전투 대형을 이루어서 기동을 해야 얘가 공격을 못 한다고. 얘를 공격했다가 이 뒤에 있는 놈이 76mm 함프로 갈겨버리면은 지가 무사하지 못하니까
얘를 공격을 못한다고. 이 전투대역만 잘 유지하고 있어도. 거기에다 이한대 사령관은 이거 넘어가지 마라. 3km 거리 유지하고 있어라. 이런 지시까지 있었다는데 얘는 뒤에 초기하면 아예 따라오지도 않고 요 두 놈만 시속용로트로 도약한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을 누가 한번 해본 적이 있냐? 이거 다 조사가 된 거예요. 잘못된 기동입니다. 단 누가 지시했는가 그것만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다 하는 야당이 7년, 8년 이 문제가 신문에 나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때리면 맞자. 때리면 맞자. 지난 대선이 왜 졌는지 아십니까? 이런 태도 때문에 졌어요. 이런 태도 때문에. 때리면 맞겠다는데 뭐 그러면 안보 논쟁, NLL 문제 나오면 다 표 잃어버리는 거고 5, 60대가 다 돌아서 있는데 그거 그냥 감수하겠다는데 그러면서도 그 정도는 그냥 뺏겨도 대선 이긴다고 봤던 거 아닙니까? 실제 민주당 캠프 분위기가. 지금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아프게 인식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 미안하지만 또 집니다. 분명히 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는 계속 지식을 축적하고 분석해놔야 돼요. 지난번 NLL 대발언 논쟁이 대선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통일부 장관이 없습니까? 국가정보원장이 없습니까? 국방장관이 없습니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새누리당한테 밀렸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물론 지식에서도 밀리긴 했지만 이 논쟁은 진보 자체가 이 논쟁을 벌리면 무조건 불리하다는 고장관,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자, 진보 정권이라고 해서 모든 거 다 잘한 거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적이 틀리다고 해서 내가 옳은 거 아닙니다. 그죠? 새누리당이 틀리다고 해서 민주당이 다 옳은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도 잘못한 게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을 관리를 못했는가 하는 건 반성해야 돼요. 새누리당 주장이 다 틀렸다고 해서 민주당 주장이 저절로 맞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의 이런 어떤 그 실체적 진실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려면 그만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이 논쟁 자체는 민주당에서도 껄끄러워하고 계십니다. 왜? 겁이 많아서. 여러분, 물을 여기 스프레이에 약간 좀 뿌리면 알콜. 네. 너무 제가 무겁죠? 제가 다루는 주제가 그죠? 네, 저는 제가 뭐 방송에도 많이 나갔습니다만 좋은 일로 나간 적이 없어요. 누가 죽고 다치고 뭐 총을 쏘고 포를 쏘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이러면 전 주로 방송국으로 달려가니까 그러다 어느 날 트라우마가 생겨요. 방송 내내 웃어본 적이 없는 거야. 몇 년 동안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다른 통일 뭐 이런 북한 쪽 학자들은 개성공단이나 어떻고 뭐 하면 가서 즐겁게 방송하는데 대한민국의 군사전문가라는 게 뭐냐면 TV 나가서 웃을 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연평도 포격 사건을 7시간을 생중계 방송을 했어요. 물 한 모금 못 먹어. 그러는데 그냥 명복을 빕니다. 장례식 하던 날은 같이 특보 방송 하는데 여자 앵커가 울어버렸어요. 이런 걸 1년, 2년 하다가 벌써 정서적으로 이상이 와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나갔습니다. 이제는 방송 안 해요. 다 끊어버렸어요. 가물에 콩나듯 석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얼굴만 비춥니다. 그런데 전쟁 말하자면 실전을 야구 중계하듯 해설했어요. 연평도 때도 그랬고 천안함 때도 그랬고. 다행히 말실수 한 번 안 한 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야당과 진보 진영 또는 어떤 무언가 이 진실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권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중요한 사안을 대충 넘기는 순간
다 언젠간 그게 우리한테 피해로 되돌아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약점으로 인식됐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거는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중요한 문제는 그때 무슨 일이 있어도 규명하고 해결한다는 자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소송을 당하는 겁니다. 이거 오로지 이길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벌써 5명이에요. 관심들이 많아요. 소송 아직 걸리지도 않았는데 자기도 알고 싶거든. 이거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가 바로 쓰는 겁니다. 천안함 연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들도 내막을 두들겨 보면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서는 크게 제가 이건 약간 조금 개념적인 얘기인데 3가지 관점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틀은 뭐냐면은 이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한 이게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국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국가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서해의 사건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그게 강력한 설명력을 갖고 있어요. 대단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소비가 다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서 경제학이 이제 나오는데 다 합리적 소비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전제하에서 보는 게 바로 이런 모델인데 그런데 그 전제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소비합니까? 네덜란드의 튤립 열풍 왜 불었습니까? 예. 사재기 왜 나옵니까?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못해요. 국가도 마찬가지로예요. 국가도 실수를 하고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모델이 바로 뭐냐면 조직 행태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제1연평해전 때같이 발포하지 말라고 똑같이 명령을 받은 남북한 해군이 교전을 벌리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군대라는 독특한 조직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나 하던 전투를 근접해서 하라 그러면은 싸우고 싶지 않아도 싸움으로 가는 그 남북한 해군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국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1, 제2 연평해전이었어요. 이거는 국가의 의지로는 해석이 안 되는 사건들일 때 이런 관점으로 조금 바꿔서 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도 해석이 안 될 때는 정치 모델로 봐야 됩니다. 정부 정치 모델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자 국가도 싸우길 원치 않아요. 군대도 싸우기를 원치 않아. 그런데도 교전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도 군사적인 행동이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여론에 밀려서 그러는 겁니다. 여론에 밀려서. 군대가 원치 않는 작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10년 11월에 23일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죠.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조금 피해가 있었잖아요. 민간인 2명, 군인 2명이 사망을 했고 16명이 다쳤어요. 그 다음에 연평도에 있는 군부대, 그 다음에 성당, 뭐 이런 게 다 불에 탔어요. 그 다음에 민간 가옥이 파괴됐어요. 주민들이 다 탈출했어요. 피해가 큽니까? 안 큽니까? 엄청나게 큰 피해예요. 이것이 충격으로 다가가면은 이제는 무언가 북한에 한번 우리 군사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월 20일에 연평도에서 또 포사격 훈련을 하죠. 이건 원래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때 우리가 포사격 훈련하다가 교전이 일어났으니까 이번에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북한에 우리 의지를 보여줄 테니까 북한 보고 쏠 테면 쏴봐라 이거죠. 나 이것 때문에 오늘 그냥 옆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방어하셨어? 자, 11월
11월 23일 날, 이걸로 하면 좀 쉽지만 그냥 말로 할게요. 3년 전 11월 23일 날 아침 10시 10분경부터 우리가 연평도 인근에다가 포사격 훈련을 했어요. 근데 그게 좀 미묘한 게, 연평도 잘 보십시오. 이 좌우가 다 북한 내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로 무슨 교전이 터지면 다 연평도죠? 지금까지 연평해전 2번, 포격전 1번, 뭔 일만 터지면 연평도예요. 그죠? 근데 여기가 연평도가 있고 이제 여기가 다 북한 해안인데 이게 관리가 어려운 거라고. 백령도만 해도 여기에 있는데 앞에가 단조롭다고요. NLL이 반듯하게 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전이 잘 안 일어나지. 통제하기가 쉽다. 근데 여긴 달라요. 이렇게 꺾어진다고 막 NLL이. 그죠? 그런데다가 북한하고 해안의 거리가 13km밖에 안 돼. 이게 제일 가까운 거리입니다. 백령도는 17k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관리가 나요. 근데 여기는 대단히 복잡하고 이 NLL 이쪽으로 우리 완충구역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연평도 너무 가까워서 완충구역이 없다. 그러니까 관리가 어려운데 여기다가 우리가 포사격 훈련을 한 거지. 북한 내륙 쪽으로. 그때 이쪽으로 뭐 서쪽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북한 반대 방향으로 포사격 훈련을 한 걸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이 포사격 훈련 자체가 북한 쪽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서 그 전날부터 경고문이 내려왔죠. 그런데 이날 10시 10분경부터 사격 훈련을 우리 해병부대가 이쪽으로 하는데 처음에 사거리 2 내지 3km에 20mm 벌컥 포사격을 했습니다. 이때 북한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11시경부터 사정거리 13km에 105mm 견인포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북한 측이 대응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 먹고 오후 1시에 사정거리 40km에 K9 자주포를 사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14시 34분에 응사를 하기 시작해서 포가 우리 연평도에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연평도 포격전입니다. K9 자주포가 문제였다고. 이때가 이 앞에 있는 무기들은 쏴봤자 해안밖에 안 떨어져요. 북한 내륙에 못 쏘는 무기인데 요 무기 40kg짜리는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해주까지 가는 거. 해주를 폭격할 수 있는 무기. 이걸 바다에다가 쐈는데 여태까지 물방울이 튀었다면 이제부터 물기둥이 솟아오르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는 북이 반항합니다. 경고 한 대로 했어요. 130발을 쐈는데 80발이 바다에 빠지고 나머지가 연평도에 떨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사격 훈련과 교전으로 이어진 이 과정을 겪고 나니까 12월 20날 또 우리가 사격 훈련을 하겠다고 하니까 막 중국이 성명 내고 난리 났죠. 진짜 뭐 이렇게 좀 위험한 짓 할 거냐 그랬는데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만 되는 걸로 조선일보가 매일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12월 20날 사격 훈련을 이때 북한하고 별다른 일 없이 넘어갔다고. 근데 이때 조평통 나머지는 아니거든. 물방울이라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12월 20날 사격 훈련을 했는데 이때 뭘 쐈느냐 하면은 20mm하고 105mm 이런 화기를 쏘고 제일 중요한 K9 자주포는 어떻게 했느냐? 한 발 쐈다고. 요 내용을 언론에 안 밝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음날 조선일보가 주권을 쐈다 이거지. 북한에 대해서. 우리 바다에 우리가 포 쐈다. 쏘긴 쐈지, 한 발. 자, 이거는 군에서 원치도 않는, 말하자면 군에서 K9 자주포를 이렇게 그날 다량으로 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이 훈련은 국민한테 보여주기 위한 훈련이에요. 조선일보의 일명 기사에 낼게 필요했던 거죠. 그죠? 이런 게 바로 정부 정치 모델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쏘는 거죠.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몰리는 겁니다. 무언가 군사 행동을 하도록 내몰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 한 발 쐈다는 것도
제가 얘기하면 합참에서 무지하게 싫어하죠. 부인은 못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둘러대냐면 연평도 포격 때는 북한 내부 사정이 공격을 할 의사가 있었지만 12월 20날은 그런 사정이 없었대. 그래서 듣기 싫어. 어쨌든 안 쐈잖아. 한 발 쐈잖아. 이러면은 자, 북한은 뻔히 알죠. 쟤들 한 발밖에 안 쏘네. 그러니까 다음날 조평통 성명이 또 뭐야? 대응을 하려고 했으나 저들이 사격 훈련을 하는 척 연락에 똥폼만 자꾸 막길래 우리 인민군대가 용케도 참았다. 이렇게 성명을 내보내죠. 그러니까 합창이 또 무슨 성명을 내보내? 우리가 쐈는데 쟤들이 겁먹고 못 쏘더라. 이렇게 성명이 하루에 다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뭘 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은 알죠. 보니까 진짜 쏘는 척만 하더라. 그러면 북한도 알고 군도 아는데 이 내막은 우리 국민만 모르죠. 이런 사건이 서해에서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만 모르지만 북한은 아는 비밀. 이런 게 군사비밀에 수두룩합니다. 그럼 그 비밀의 상대는 누굽니까? 북한입니까? 우리 국민입니까?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비밀. 이게 제일 특급 기밀인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요즘 사이버 사령부 말썽 많아요. 어제 한겨레 신문 오늘 보면은 장관 대통령한테까지 다 보고했다며. 그냥 조직적으로 국정원하고 해가지고 다 해먹었다며. 100만 번 했다며. 자,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은 제가 그래서 묻죠. 지난 1년간 우리 국가정보원이나 국군정보사령부나 기무사는 북한 정보원, 북한의 공작원이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다른 걸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 댓글 단계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고 봤죠. 이걸 찾으려고 지난 1년간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그러면 북한 공작원이 야당을 옹호하는 댓글을 단 것이 아니라면 이 댓글은 북한 공작원을 상대로 한 댓글이 아니죠. 국가정보원이 올린 댓글은. 왜? 북한이 자꾸 댓글 작업을 하려면 그걸 낚시질해서 그 루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미끼로 우리가 댓글을 올릴 수도 있다. 설명이 그럴듯하잖아요. 이 전제 조건은 북한 공작원이 어디서 야당을 지원하는 댓글을 좀 달아줬어야, 그렇게 했어야 좀 앞뒤가 맞는데 이걸 아직 발표한 것도 없고 확인된 것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있습니다. 일거에 뒤집어 엎으려고. 그리고 그게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리가 없죠. 난리가 제 난리. 그냥 막연히 북한의 사이버 전사 3,000명이다. 이거 외에는 할 줄 아는 말이 없어요. 그놈의 그 댓글, 이건 금광채굴 하듯이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면 그 댓글이 없다면 이 댓글은 누구를 상대로 한 댓글이 되는 겁니까? 그렇듯이 사실은 북한도 뻔히 알고 우리 군기관도 뻔히 알지만 국민만 모르는 사건들이,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정보라는 게. 이게 제일 개탄스러운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군사행동의 어떤 합리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국내 정치, 우리 정부 내 정치적 구조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내몰리는 이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안함, 연평도 다 해서 우리 또 햇볕 정책 시절에는 위령제도 안 했다, 뭐도 안 했다 하니까 이제 MB가 그 장례식장만 주고 다녔잖아요, 그죠? 우리 MB 참 장례식 마치고 전직 대통령 행사가 한 번도 없었던 게 MB 때밖에 없어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MB가 전직 대통령 행사 한 거라고는 장례식도 바치는 거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다고 하나도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발 들여다보지도 못했어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장례식 가서 무공훈장 추수하고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 정치적으로 이용해 막을 거는 그렇게 했죠. 연평도 때 다친 애들 한번 사례 봅시다. 최주호 병장이라고 있습니다. 파편이 등에서 뚫고 들어와가지고 저기 위에 박혔고 소장에 박혔고 12지장에 박혔습니다. 결국은 신장에도 박혀가지고 신장 한쪽은 떼냈습니다.
소장은 30cm를 절개해서 적출해버렸습니다. 1급 현역으로 군대 갔던 애가 5급 장애인이 돼서 나왔습니다. 물론 태권도 사범의 꿈도 접어야 됐습니다. 얘한테 국가가 뭘 해줬느냐? 위로금 300만 원. 그 다음에 표창장을 등기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다짐했던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는 막 몇억 원씩 뭐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왜 이런 애들은 그렇게 모른 채 했을까요? 이 기준이 뭡니까? 정치적인 활용 가치입니다. 일관성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 다음에 군에 가서 막 군악대가 장성곡 틀고 무공문장 수여할 때는 좋았죠. 근데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민간인도 사망했습니다. 김치백 씨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사를 가는데 계약금 중도금을 못 냈어요. 그래서 연평도 막사에 와서 인부를 하면서 그걸 마서 남은 중도금을 치르기 위해서 연평도에 들어왔다가 포격 사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장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인데 나중에 시신을 수습을 해보니까 수습할 시신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염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을 들어보니 관이 너무 가벼워. 시신을 수습 못했으니까. 이분 장례식도 못 치렀어요. 아무도 보상하러 오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가 13일 만에 겨우 인천시장, 송영길 시장 만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저 의사자하고 해준애 만에 이 얘기 듣고 장례식 치르는데 보름 걸렸습니다. 보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이 행태를 보십시오. 얄팍한 정치적 개선법이 들어가 있어요. MB가 주로 어디에 쫓아다니고 돈을 어떻게 몰아줬는가를 보면은 국가를 구한 영웅들이 아니고 MB를 정치적으로 영웅화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영웅. 결국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3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이 국가안보, 국민의 안전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자세입니다. 자세. 교전이 벌어진 이 결과가 나쁘게 나온 건 이미 안보가 실패한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참 좋은 시절을 지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남북 간의 교전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자세 이런 것도 있고 하늘이 도운 것도 있어요. 그때부터 꽃게가 안 잡혔어요. 꽃게 어획량이 연평해전 때 8분의 1로 떨어져요. 그 대신 해파리가 창궐해가지고 서해 근해 어업을 모조리 망가뜨리는데 제 지론이 항상 꽃게는 전쟁을 부르고 해파리는 평화를 부르고 이건 입증된 사실 경험적으로 이럴 때 평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서해 평화협력시대 마지막 요걸로 이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서해에서 이게 뭐 있는데 여기 백령도 연평도 있는데 NLL에 공동어로구역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죠? 5군데 찍었어요. 이거 갖고 뭐 말이 많은데 남재준 원장 지로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공동어로구역이라고 지가 소설 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공동어로구역은 없어요. 이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죠? 그런데 이 서해 평화협력지대라는 포괄적인 구상이 없이 단지 공동어로 구역만 얘기했다면 전 반대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남북 간의 협력이 육지에서 이루어질 때는 주로 뭘 시설을 많이 줘요. 개성공단, 철도도로, 뭐 금강산 보면 뭘 돈을 써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잖아요. 그러면 금방 없애기가 힘들다고. 근데 바다에는 공동어로를 한다고 해서 시설을 짓 게 없어. 단지 바다에서 약속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행동을 협력하는 거지, 뭘 여기에 투자해서 뭐 여기 공동어로구역이라고 표식을 하겠습니까? 뭔 시설을 짓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다에서의 협력은 시설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행동, 약조를 맺는 건데, 이거는 배신했을 때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육지는 협력이 잘 되는데 바다는 협력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공동 어로구역 자체라면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해주를 개방하고, 해주를 개방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남포에 우리 조선소지 있고, 그죠? 한강하고를 공동 개발하고, 육지에서 14화 공동선언의 평화협력지대라는 거는 이 일대에서 뭔가 큰 역사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잘하려고 하니까 바다가 안전해져야 되겠고, 꽃게가 맨날 전쟁을 부르니,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공동 어로를 해서 사이좋게 잡자. 이 얘기예요. 이 자체가 공동 어로구역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거는 육지에서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어로는 이 프로그램의 하나에 불과한 거고, 이 전체를 묶어가지고 서해평화협력지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쉬운 구상은 아닙니다. 분명히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북한 합해가지고 5번의 교전이 서해에서 일어난 동안 2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다친 사람 더 많습니다. 다 합쳐보세요. 여기 말고 이렇게 희생된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아픈 곳입니다. 우리의 환부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뭔가 포괄적인 군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적인 구상을 포괄적으로 해봤다는 점에서는 이 시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연평도, 백령도는 한국전쟁 때도 총 한 방 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제주도까지가 우리가 안전했을 때 여기만 모든 제주도까지 다 전쟁터였을 때 여기만 안전했어요. 근데 요즘은 한반도 전역이 안전해졌는데 여기만 위험해요. 꽃게와 해파리의 법칙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전을 하면서도 북한 꽃게를 우리가 사 먹었어요. 이런 어떤 그 패러독스, 일종의 어떤 아이러니가 관철되는, 읽으려고 해도 읽히지가 않고 계산을 하려도 계산이 되지 않는 무수한 비밀이 숨어 있는 데가 바로 서해입니다. 우리는 아직 교전의 내막을 모릅니다. 지금도 진상규명은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는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열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문제는. 그런 면에서 하나의 어떤 저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 책을 썼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또 이제 어떤 앞으로의 역사를 또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